공교롭게도 작년 2024년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성장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1.9%. 올해는 작년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신사임당 채널하고 저는 인연이 깊은 게 또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최근에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재테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머리를 정리하고 가는 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IMF급 위기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작년 말에 그 여러 경제 기관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기관들, 예를 들면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그 다음에 OECD, 이런 여러 개의 기관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2024년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성장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1.9%. 자, 그러니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작년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도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 기조는 퇴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제 블록화, 무역의 블록화, 그리고 경제적 동맹이냐 적국이냐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관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0.7%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는 1.9%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예상처럼 만약에 0.7%의 데미지를 입는다면 성장률 거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정말 코로나 때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률, 이런 정도로 좀 어두운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또 관세라고 하는, 또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데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것이 첫 번째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겨냥하는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적 제재, 고관세를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승부를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승자가 물론 두 국가 다 이익은 없겠죠. 그렇지만 궁극에는 중국이 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은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이 아닌 절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아시아 퍼시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율이 고정적으로 어디 패그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의 이 통화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두 번째로 큰 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평가 절하,
달러 대비 약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원화만 강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올해도 좀 약세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워낙 작년이 강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1,500원에 근접했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5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적은 없다. 5년은 있었지만 5년 이상을 상승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또 벌어지면 6년 연속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은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에 근접했던 거에 비하면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을 해서 원달러 환율 1,300원대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도 강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생각보다는 강해지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높다는 것은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물가가 안 좋으면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1,600원에서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1리터당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곳은 뭐 1,800원, 1,900원까지 가는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 사실 이것들이 원화가 약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불꽃이 튀면서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는 여전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국내 주식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행정부에 있는 많은 장관이라든지 특히 트럼프조차도 북한의 핵무기를 거의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을 매력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불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호한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그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으로 하는 전 정부 그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핵무기를 거의 기정사실화해 버림으로써 사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는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보가 불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가치가 있었던 거는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100년치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상한가를 한 달 내내 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밸류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이 주식 시장에 분명히 밸류에 들어 있었던 건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쟁의 가능성은 제로가 된 거거든요.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는 게 뭐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도 우리나라를 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는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각자 다른 나라로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이거와 발맞춰서 트럼프까지 북한에 만약에 핵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해 준다면 전쟁의 위험,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더더욱 미래 밸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 평가 절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핵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결코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이제 그 경제 채널이나 우리 신사임당 채널이나 여러 이제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일찍부터 아쉽게도 이제 국내 주식에 너무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시름이 좀 많으시겠죠. 이제 뭐 다행히 미국 주식을 좀 일찍부터 시작했다. 2022년이나 23년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성과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22년도, 23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2024년도 여름까지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투자를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나는 주식은 여태까지 안 하고 열심히 저축만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고 공포감이 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하락의 조정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제 채널들이 좀 있긴 있었죠. 저도 뭐 그런 얘기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2년, 23년도, 24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 패죠. 뭐 팔아도 되고 뭐 더 붙잡고 계셔도 됩니다. 뭐 사실 더 붙잡고 있어서 조금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 설사 조금 조정이 와도 그동안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정도의 데미지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미국 주식을 안 했다. 또는 뭐 국내 주식만 했다. 또는 주식을 아예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2025년도에 들어와서 내 투자나 저축의 방향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던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말에도 경고를 드렸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2025년 1월 1일까지 딱 60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의 변화는 3225에서 6040입니다. 야,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와, 5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87.3%의 수익입니다. 자, 87.3% 대단한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은 수익이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또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세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환전 수수료는 뭐 아니면 거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걸 그냥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87.3%의 수익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와, 내가 진짜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을 안 한 것이 정말 후회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0년 1월 1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가면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어쩌면 빚까지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과연 여러분 주변에 2020년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고 2025년 올해 1월 1일까지 안 찾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진짜 전 국민을 뒤진다면야 있을 수는 있겠죠. 분명한 거는 이 87.3%를 오롯이 자기 수익으로 가져간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용케 2020년 1월 1일 날 돈을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을 넣고 2025년 1월 1일까지 절대 안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매달 벌어들이는 돈을 S&P 500에 넣은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갖고 있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그것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은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7.3%라는 수익률에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이것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87.3%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게 아니라 S&P 500에다가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왜 153만 원이냐? 153만 원을 60개월 넣으면 지금 금리로 딱 1억이 되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그 다음 달 2월 1일 날 또다시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60개월을 와서 딱 남은 수익을 보니까 얼마냐? 저축을 했다면 1억이 됐겠죠. 근데 그 방법으로 60개월을 153만 원씩 매달 S&P 500에 투자하면 적립식 투자가 아닌 한꺼번에 투자한 건 아까 87.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얼마냐면 말이죠. 1억 3,400만 원.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억 원을 한꺼번에 돈을 넣어놓고 60개월을 붙잡고 버텼으면은 1억 8,3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53만 원씩 S&P 500을 계속 매달 똑같이 저축하듯이 저축을 했다면 1억 3,400. 그러면 1억 만들기 저축한 것보다 얼마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냐 하면은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다. 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더 열받네. 이렇게 하지. 내가 그러면 3,400, 나 1억 만들기 저축을 153만 원씩 5년 동안 해갖고 1억 만들었는데 이걸 S&P 500에다 했으면 1억 하고도 3,400이 더 나왔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야, 진짜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억지를 쓰자면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저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 수익률이라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153만 원을 저축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데 막 주식이 막 오르는데 그거를 계속 저렇게 한 번도 안 찾고 5년을 갈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물론.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벤츠를 사지 않았을까? 이 말씀 드리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산 효과. 이게 뭐냐? 자기가 보유한 주식, 예금,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면 본인은 아니라고 거부하겠지만 돈을 더 씁니다. 소비가 늘어나요. 아니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상하게 내가 올해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아마 분명히 뭐 어딘가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산 효과라는 것은 경제에서 나타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에서 돈 안 뺐잖아, 내가.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내가 돈이 되는 거잖아. 주식이 막 올라. 마음이 좀 훈훈해지죠. 야,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오늘 막 S&P 500 상한가 막 계속 치고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제가 3,400만 원 추가 수익 얻은 분들의 선택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그걸 못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 3,400만 원 손해봤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산 효과라는 거 자체를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모아가고 이걸 키워간다라는 것은 뭐 저축이 됐든 또는 뭐 투자가 됐든 선택의 문제인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3,400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면 뭐가 어마어마한 차이냐?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100명이 153만 원을 정기적금을 넣어서 5년 있다 1억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한 사람은 100명 중에 적어도 60명, 70명은 5년 동안 모아서 1억으로 가요. 근데 153만 원씩 나는 S&P 500에 투자해가지고 한 5년 있다가 뭐 9천이 되든 1억 5천이 되든 투자해야지라고 시작한 분은 사실 중간에 그 수익률이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5년 동안 붙잡고 버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